대통령이 첫 비상경제회의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금융지원 등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은 취약계층을 돌보겠다며 50조 원 긴급 금융지원을 발표했습니다. 주식시장은 코스피, 코스닥이 동시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을 하면서 8% 넘게 폭락한 가운데 환율은 10년 만에 장중 1,290원을 돌파했습니다. 대구에서 폐렴 증세를 보이다 사망한 17살 고교생에 대해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최종 음성 판정을 내렸습니다. 잠시 후 서울타임즈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진우 이브닝쇼 시작합니다.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오마이뉴스의 박종호 기자 그리고 프레시안 곽지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아까 오프닝에도 잠시 전해드렸습니다. 어제 검사가 진행 중이라고 했었던 대구에서 사망한 17살 고교생 남학생 이 코로나19 최종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A군이 영남대 병원에서 사망 전날까지 받은 검사가 12번이거든요. 네. 계속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사망 당일 시행한 소변과 가래에 대한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여서 질병관리본부가 검사를 직접 진행을 했는데요. 이걸 서울대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등 대학병원에서 교차 검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모든 시험 기간에 모든 검체 검사에서 코로나19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좀 들어봤더니 이 방역당국은 이렇게 설명했어요. 영남대 병원의 진단검사에서 일부 양성 결과 나온 것에 대해 실험실 오염과 기술 오류 가능성이 있다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 원 자료를 받아서 재판독한 결과 환자 검체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대조군 검체에서도 이 유전자 증폭 반응이 확인됐기 때문인데요. 네. 이래서 그 검사 자체가 잘못돼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설명이고 오늘 오전에 영남대병원 코로나19 검사를 잠정 중단하도록 질본이 지시를 했고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단을 파견해서 실험실 관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사실 이게 굉장히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 뉴스인데 약간 좀 정파적으로 이야기가 좀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우려스럽고 그리고 사실은 굉장히 분노했어요. 이거를 정말 꽃다운 고교생이 사망한 사건인데 이것을 한쪽에서는 또 누구의 탓을 돌리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또 다른 한쪽으로 탓을 돌리고 이러면서 정치적인 언사가 오가는 것을 보고 굉장히 안타까웠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사망한 이 고교생 명복을 빌고요. 그리고 정말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그런 심정을 갖고 계실 부모님께 다시 한번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자, 대구 요양병원이 신규 확진자가 또 나왔습니다. 지금 오늘도 다시 100명을 넘어섰죠. 네, 지금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 수성구의 김신요양병원 그리고 중구의 대한요양병원 등 총 5곳에서 7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나왔다고 합니다. 또 대구 파티마병원에서도 간호사, 환자 등 총 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요. 현재 대구시는 지난 13일부터 390여 개 그러니까 요양병원을 포함해서 고위험 집담시설에 대해서 지금 전수조사를 진행 중인데 이제 그 조사 결과 지금 오늘만 이렇게 13명 정도가 나왔습니다. 네, 지금 확진자 수가 100명이 오늘 이제 넘어서는 152명이었는데 152명으로 다시 넘어섰습니다. 예, 이 가운데 대구에서만 97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 한사랑 요양병원 집단 감염 수치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네. 자, 이란 교민들이 탄 전세기가 도착을 했나요? 네, 이게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크게 뉴스가 되지는 않았었는데 저희가 이란의 한인 교민 회장님하고 또 통화도 했었고 그때 전세기 준비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좀 늦춰졌죠. 네네. 일주일 정도 미뤄졌는데 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미뤄졌고요. 교민들이 오후 4시 40분쯤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란 교민 74명과 이들의 이란 국적 가족 6명, 80명이 도착을 했는데요. 공항에 도착한 교민들의 표정, TV를 통해서 보니까 정말 안도감을 나타내더라고요. 돌아오니까 좋다, 다행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어떻게 그러면 또 격리가 되는 건지 제가 그때 당시에는 하루 정도 검사하고 그렇습니다. 특별히 격리는 아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우선 이 교민들이 검역대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의심 증상자 2명이 확인됐어요. 지금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고 있고요. 나머지 인원들은 이동을 합니다. 성남 코이카 연수센터에서 하루 이틀 정도 머물면서 코로나19 검사를 받는데 여기에서 음성이면 계속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니라 14일간의 자가 격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머물지 않는 거고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이게 중국 우한만큼 상황이 나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서 시설 격리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정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탈리아도 지금 굉장히 상황이 안 좋잖아요. 네, 이탈리아 교민을 위한 전세기는 이야기가 있는 건지 궁금한데요. 이게 지금 이란이나 저번 중국 때처럼 정부 차원에서 전세기를 고려하고 있는 건 없고요.
그냥 이탈리아 교민들이 자체적으로 전세기를 마련하는 방안을 지금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제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라든지 아니면 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에 이게 뭐 반대 취지의 청원이 올라오는 등 좀 그런 목소리가 있기는 해서 지금 뭐 이탈리아 교민들이 좀 아마 이걸 보면은 상당히 좀 마음이 아플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여행자에 대해서 자가격리를 하는 것을 의무화를 뭐 하느냐 마느냐 이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최근 들어서 특히 이제 유럽에서 입국한 분들이 좀 뭐 양성 반응이 네. 많이 나와서 아마도 그런 이유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오늘 브리핑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국내 입국자에 대한 조치로서 자가격리 의무화를 포함한 여러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이 윤 총괄반장이 말했습니다. 이 윤 정책관은 다만 자가격리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여러 행정 지원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그래서 검역에서 무증상으로 통과한 사람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 그런 측면에서 다각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 0시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한 특별 입국 절차가 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발열 검사도 하고 자기 건강 상태를 신고하는 그 절차도 있고 뭐 앱도 깔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국내에 머무는 곳에 연락처도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한 6,300명 넘는 인원들이 그 대상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도 무증상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냥 통과될 수가 있으니까 자가격리도 하자. 오늘도 정례 브리핑에서 기자들이 이 부분을 좀 많이 물어봤어요. 자가격리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물어봤는데 검토하고 있는다고 하니까 아마 그 어제 오늘 0시 기준으로 그 5명이 네. 해외에서 온 우리 시민들이 감염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방역 당국에서는 그냥 특별 입국 절차로 마무리하지 않고 더 자가격리나 근데 이게 이제 자가격리를 하게 되면은 사실 14일간 자가격리다 그러면은 사실상 잘 못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렇죠. 뭐 관광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한국에 입국을 해야 되는데 14일간 자가격리다 하면은 14일 동안 아무것도 못 하기 때문에 사실상 입국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조치라서 아마도 지금 뭐 아직은 논의 단계다.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여론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목소리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 뭐 오프닝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마는 뭐 주식시장에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패닉하는 그런 시장이었고 네. 그래서 청와대에서 비상경제회의가 열렸습니다. 이게 처음으로 열린 비상경제회의인데 네, 문재인 대통령이 50조 원 규모의 비상금융조치를 내놨습니다. 이게 주로 뭐 소상공인이나 네. 자영업자 맞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서민 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도산 위험을 막고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네. 민생 금융 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이거 운영하겠다라고 계획을 밝혔는데 우선 소상공인 긴급 경영 자금 신규 지원이 12조 원 규모로 확대됐다라고 문재인 대통령 설명했고요. 네. 취급 기관도 시중은행으로 다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나 1.5% 수준의 초저금리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5조 5천억 규모의 특례 보증 지원도 시행하게 되는데 이와 함께 단행될 긴급 조치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대출 원금 만기 연장을 모든 금융권을 확대 시행하고 전 금융권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금 이자 납부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줄을 좀 풀어주는 그런 네. 목적이 있는 거고요. 셋째로는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전액 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다 50조 원 규모인데 뭐 일각에서는 이거 가지고 되겠냐, 빚을 더 내라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좀 있어요. 근데 지금 국민 재난 기본소득 이 예. 얘기가 뭐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오늘 청와대 이 비상경제 회의에서 이 논의된 방안하고 이 비상 뭐 이 기본소득이라고 해야 될지 뭐 재난수당이라고 해야 될지 이거는 사실 접근 방향은 조금 다릅니다. 네. 이제 오늘 경제회의에서 접근한 방식은 뭐 이제 일반 시민들한테 이제 소비 측면을 하기 위해서 이제 돈을 이게 지급해주는 그게 현금이든 상품권이든 주는 그런 방향은 아니고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사업자금을 이게 금융기관에서 빌려주는 그쪽이거든요. 대출을 좀 더 쉽게 네. 하고 그 저리를 금융지원 해주고 프로그램. 다만- 이자 유예를 예, 해주고 다만 이제 오후에 청와대 관계자가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 재난 기본소득 관련해서 향후 국내외 경제 상황 또 지자체 차원의 노력, 국민 수용도 등에 따라 검토해야 할 사항이다. 이렇게 가능성을 좀 열어놓긴 했습니다. 예전하고 좀 다르긴 하네요. 예, 태도가. 이전하고 조금 전향적인 언급이 나온 건데요. 아무튼 오늘 직접적으로 이 대책이 논의된 건 아니지만 뭐 청와대 관계자가 좀 더 검토를 해볼 수 있다는 차원의 언급이 나왔고 또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늘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모든 국민 대상으로 이 기본소득을 지급하게
해달라 이런 공개 요청을 한 만큼 여권에서 지금 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런 논의가 꾸준하게 나오고 있어서 아마 좀 어느 그 총선을 앞두고 있는 뭐 특성 등을 감안해 볼 때 좀 긍정적인 방향의 검토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증시가 대폭락을 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도 뭔가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를 했고 홍남기 부총리가 증권시장 안정기금을 조성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예, 네.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 회의를 하고 그 결과 브리핑을 오늘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청사로 건너와서 했는데요. 이 주식시장에도 안전판을 만들겠다면서 주식시장의 과도한 불안이 실물 경제와 경제 심리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금융권이 공동 출자하는 증권시장 안정기금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또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권이 공동으로 출자하는 채권시장 안정펀드도 조성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펀드와 관련해서 홍 부총리는 과거 2008년 금융위기 극복에 기여했던 채권시장 안정펀드 조성 경험과 운용의 묘를 살려 시장의 온기가 돌아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잠시 후 홍익대 전성인 교수와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정치권으로 조금 이야기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미래한국당, 한성규 미래한국당 대표가 전격적으로 사퇴를 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 한성규 대표가 오늘 영등포구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표직을 사퇴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참으로 가소로운 자들에 의해 정치 인생 16년의 마지막을 이 당과 국가에 봉사하고 좋은 흔적을 남겨야겠다는 생각이 막혀버리고 말았다. 이 사실상 황교안 대표 또는 이제 그 네. 주변 사람들을 강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황 대표 사퇴 그 이후에 이제 나머지 최고위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그 결과 이제 지도부가 총사퇴한다. 그리고 공천 문제는 신임 지도부가 논의할 예정이다. 이렇게 조은현 사무총장이 밝혔습니다. 굉장히 황교안 대표가 좀 심하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뭐 아침에 네. 세게 얘기를 했죠. 그 여야 정당을 불문하고 비례정당 파열음이 정가 전체를 뒤흔들고 있어서 국민들이 불편해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더불어시민당, 그러니까 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에 대한 뭐 비판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고 한국당, 그러니까 미래한국당이 괴물선거법에 맞서서 의회 민주주의와 혁신통합의 가치를 담는 희망의 그릇이었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네. 근데 뭐 이런 기대와 달리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렸다라고 비판했고 대충 넘어갈 수 없다. 단호한 결단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럼 신임 지도부는 누가 되는 건가요? 지금 뭐 원유철 의원 등등이 지금 얘기가 좀 나오고 얘기가 있는데 있군요. 지금 원유철 의원하고 정가빈 의원이 일단 통합당을 탈당하고 한국당으로 가는 것까지는 확인이 됐어요. 근데 이분들이 지도부를 맡을지는 모르겠는데 맡을 가능성이 크죠. 예, 원유철 의원이 유력하다 이런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한성규 대표 좀 슬퍼 보이더라고요. 울먹이면서 뭐 16년 의정생활 얘기하고 뭐 그러던데 눈물이 많아지셨어요. 예전에 지난번에도 그러시더니. 불출마 선언할 때 좀 눈물 보이시더니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자, 통합당의 지역구 공천 결과가 좀 나왔습니다. 추가로 나온 건데 짧게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뭐 좀 눈에 띄는 부분만 네. 소개를 해드리면요. 현직 지금 정책위 의장이자 네네. 그 친박계 핵심 실세였던 김재원 의원이 서울 중랑을 경선에서 윤상일 전 의원에게 의외의 패배를 당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총선에 못 나가게 됐고요. 서울 중구 성동구 갑에서도 이 비례대표인 강효상 의원이 이 유승민계라고 분류가 되는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졌습니다. 그래서 강효상 의원도 이번 이 지역구에선 총선을 못 나가게 됐고요. 그리고 오후에 몇 군데 추가 발표가 됐는데 여기 눈에 띄는 부분은 강남 을에 원래 이 최홍 전 투자회사 대표가 공천이 됐던 데인데 여기에 원래 종로 의원이었던 박진 전 의원이 공천이 됐어요. 그리고 부산 북강서울은 원래 김원성 최고위원이라고 그 이현주 의원이 만든 전진당 최고위원 출신 인사가 여기 공천이 됐었는데 이분에 대해서 뭐 미투 등 이제 이런 좀 뭐랄까요 그 공천 관리 차원에서 이 공천을 철회해달라 이런 요청이 최고위로 가서 철회가 됐고 이 자리에 원래 불출마를 선언했던 김도읍 의원이 다시 공천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김도읍 의원 이름이 올라있길래 네. 불출마 선언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제가 했었거든요. 뭐 다른 인사 뾰족한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박진희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또 종로 통일이신데 그렇죠. 거기로 강남으로 가셨네요. 종로에서 3선 했는데 네. 그쪽으로 옮겼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걸까? 기자들은 얘기하기에는 뭐 종로 지역구를 황교안 대표한테 주고 자기는 강남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네. 뭐 어쨌든 그렇게 결정이 됐고 김재원 의원은 좀 아까워 보이더라고요. 네네. 차이가 많이 안 났습니다. 49.2% 대 50.8%. 그러니까 한 1점 몇 프로 정도 차이였는데요. 네. 근데 사실 이 자리가 그 중랑을이라는 데가 민주당 박홍근 네. 의원이 19대 20대 연달아 재선을 한 데라서 돼도 사실 본선이 굉장히 좀 그렇죠. 험한 곳이죠. 쉽지는 네. 않은 곳인데 뭐 어쨌든 경선에서 탈락을 네. 해가지고 전략가라고 불리는 김재원 의원이 탈락하면서 글쎄요 민주당에서는 좀 좋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그렇군요.
자, 이낙연 전 총리가 오늘 관훈클럽 초청 토론을 가졌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나왔는데 코로나19 대응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눈길 가는 대목이 이 비례 정당 있지 않습니까? 네네. 특히 정치개혁 연합을 배제하고 뭐 이른바 친문 성향이 짙은 시민을 위하여 이 플랫폼 정당과 함께 더불어시민당 구성한 것에 대해서 뭐 질문이 좀 나왔어요. 이낙연 이 위원장의 대답은 몹시 아쉽다,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부정평가를 좀 했습니다. 특히 정치개혁연합이 문제를 제기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의 소통 문제에 있어서 비례정당 협상에 전면에 나서고 있는 분들 사이에 오가는 응수를 보면서 민망하다. 민주당을 오랫동안 도와준 시민사회 원로들에게 선언을 안겨드린 일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그러면서도 뭐 정치개혁 그 연합과의 소통, 일방적 소통 방식 지적하면서 거기서 사퇴를 요구하고 양정철 원장이 사퇴 요구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뭐 아쉽다. 또 다시 또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낙연 위원장이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비례연합 정당을 만들고 뭐 비례 후보를 보내고 이런 자체가 좀 민망하고 국민들 보기엔 좋지 않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뭐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마음에 빚이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 이낙연 위원장은 그런 마음 상태는 나에겐 없다. 빚은 없다? 그렇습니다. 마음에 빚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답을 했고 네. 조국 사태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 또는 공정을 지향하는 시민들께 많은 상처를 줬고 당에도 많은 과제를 준 일이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지금 뭐 녹색당, 민중당도 일단 합류를 안 하기로 했는데 현재 더불어시민당 인사들 여러 논란이 좀 있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지금 논란이 있는 건지. 그 더불어시민당에 이제 가자환경당이라는 가자환경당. 당이 결합을 했는데요. 네네. 여기 대표인 권기지 씨가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게 확인이 됐습니다. 미성년자 성추행이요? 예, 그러니까 부산지방국세청에 근무하던 2013년 당시에 봉사단체 활동을 같이 하던 여성 봉사단원 3명을 추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미성년자였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긴 했는데 경찰은 이제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에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권 씨 본인은 모함을 받았다. 그래서 공무원 신분으로 무리를 일으킬 수 없어서 불복하지 못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뭐 어쨌든 검찰에서 처분을 받은 것까지 사실이기 때문에 네. 논란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성년자? 이거는 안 좋은데 좀. 예, 그리고 또 다른 파트너 정당이 가자평화인권당이라는 네. 당인데요. 여기에 이정희 대표, 그러니까 통합진보당 전 대표하고는 다른 사람이 동명이인인데요. 네, 예.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과거 언론 기고 등을 통해 보면 이른바 유사역사이라는 뭐 환단곡기 이런 것에 좀 심취한 분으로 지금 드러나서 그것도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취미로 볼 수는 있겠죠. 네. 근데 네. 이를테면 뭐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이 네, 장관 네. 청문회에 대해서 이제 언론에 기고한 글에서 뭐 헌당고기를 아직도 안 읽을 정도로 게으르고 무지한 사람이 많단 말이냐 이런 비판을 하기도 했거든요. 정말요? 네. 네, 여기서 무지한 사람 손들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레시안 곽재훈 기자 그리고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서울타임즈에서도 전해드렸는데요. 문 대통령이 오늘 비상경제회의 주재 후 50조 원 규모의 비상금융조치를 내놨습니다. 이 가운데 코스피가 1,500선이 무너지면서 국내 증시가 폭락 장세였는데요. 미국 역시 트럼프 행정부가 1조 달러의 슈퍼 부양책을 내놨지만 뉴욕 증시가 폭락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시 상황이라고까지 표현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됐었습니다. 양대장에 이렇게 발동이 되면서 코스피가 1,500선이 무너져서 1,457.64로 마감을 했고 코스닥도 역시 500선이 무너졌는데 이게 이제 아직도 바닥이 아니다라고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바닥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예. 네. 이번 그 코스피 하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우리나라 시장에서 팔고 우리나라 원화를 던지고 달러화를 구입해서 우리나라를 떠나는 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생긴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따라서 이제 현재 코스피 주가는 우리 기업의 펀더멘탈에 따라서 결정되기보다는 외국인 투자자가 직면한 대외 상황에 따라서 좌지우지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외국인 투자자가 아직도 팔고 나가려고 하는 물량이 남아있다면 이런 게 남아있는 한 이런 네. 추세는 국내 기업의 펀더멘탈과는 무관하게 계속될 거다. 그렇다면 바닥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그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매도를 해도 이 개인 투자자들이 또 이렇게 많이 또 사는 이런 모양새로 받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게 또 완전히 무너졌단 말이에요. 오늘도 이제 개인들은 사자 쪽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네. 외국인이 이제 6천억 매도, 그리고 개인이 2,400억 사자 이렇고 나머지 일부 기관이 또 사저로 돌아섰고, 그런데 이 개인분들이 지금이 이제 바닥이면 이득을 볼 수 있겠으나 바닥이 아니라면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일 것 같아요. 오늘 들어가신 분들이. 네네. 그래서 제가 받은 인상은 주식시장은 험한 곳이고 대단히 조심해서 들어가야 되는 곳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또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 환율입니다. 오늘 환율이 정말 많이 올랐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뭐 1,300 선을 계속 이제 노크를 하다가 결국에 마지막에는 1,285원 정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1,285.7원, 70원으로 마감을 했는데, 자, 지금 어느 정도 환율이 이렇게 오르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저는 물론 심각하죠. 네. 환율이 우리 경제의 가장 취약한 고리고 네네. 또 다른 의미에서는 정책을 쓸 수 없도록 팔이 묶여 있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섣불리 외환보유액을 가지고 환율의 기저적인 방향을 바꾸려고 한다면 당장 미국이 우리나라를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할 것이기 때문에 네. 그것이 또 초래하는 비용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것을 감수하면서까지 환율의 기저적 방향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우리나라는 대외와 긴밀한 관련을 갖고 있고 외채도 많고 수출도 해야 되고 수입도 해야 되기 때문에 환율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라서 이제 언제나 위기가 되면 제일 먼저 들여다보는 것이 환율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1280선을 오르락내리락 했었는데 이걸로 저는 뭐 끝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IMF 외환위기 때 환율이 올라갔던 거를 생각을 하시면 그때 뭐 1800선 아래 위까지 뭐 네네. 쉽게 올라갔거든요. 뭐 지금 그렇게까지 갈지 안 갈지는 모르지만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환율의 움직임은 정부가 아까 환율 조작국 문제 때문에 뭐 쉽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현재 환율의 움직임은 외국인 투자 동향이 좌지우지해요. 기본적으로는 원래는 외국인 투자자 동향, 수출 기업의 달러화 공급, 수입을 위한 달러화 수요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버무려서 환율이 결정되는 것인데 네. 현재는 뭐 외국인 투자자의 동향이 압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을 떠나려고 하는 동기가 환율과 무관할 수도 있기 때문에 대미 환율과 네네. 그들은 그들의 논리에 따라서 떠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환율이 뭐 이 정도 올랐으니까 덜 오르겠다든지 그런 전망을 섣불리 할 수 없고 정부도 손쓰기가 굉장히 어려운 분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외환 보유고가 어느 정도 되죠? 우리 외환보유고가 뭐 제가 체크를 안 해봤는데 뭐 4천억 불, 네네. 뭐 3천억 불, 뭐 이 정도 되겠지만 그 돈은 못 쓰는 돈이에요. 그 돈의 액수가 얼마든 간에 네. 왜냐하면 외환보유액을 시장 안정을 위해서 쓴다고 소문이 나는 순간 바로 투기 세력하고 네. 정면 대결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외환보유액은 다른 곳에 써야 된다. 그러니까 시장 안정을 위해서 네네. 그게 이제 우리가 IMF 때 1997년 11월 달에 썼던 정책이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뭐 전혀 성과를 보지 못했고 우리가 외환보유액을 써야 되는 건 실수요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은행 같은 경우에
달러화 외채가 있다. 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어떻게든지 달러화로 바꿔가지고 갚아야 되잖아요. 네네. 그런데 외환 시장에서 환율이 막 올라가고 달러화 품귀가 생기면 그걸 살 수가 없어요. 그럴 때 따로 불러서 실수요자 니네들 다 일로 와 봐봐. 니네들 시장에서 사지 마. 시장에서 사기 어렵지. 내가 여기 돈 줄 테니까 이 돈으로 뭐 빚 갚고 뭐 물건 사고 그런 거 해. 이렇게 별도로 따로 줄을 세울 필요가 있다. 필요하면. 네네. 지금은 아직 그걸 못 사는 단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이게 커지면 그런 식으로 채널을 나눠야 된다. 옛날에 2008년에 그 채널을 안 나누고 외환보유액을 그냥 외환시장에다가 갖다 부었더니 네. 외은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은 지점이 자기네 본점에 이제 자금이나 자본 적정성, 뭐 안전자산 대 자본의 비율 이런 것 때문에 본점으로 달러를 실어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가격 불문하고 외환시장에 들어오면 가장 높은 가격을 내고 달러화를 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다 부으면 정작 우리 은행이나 뭐 다른 수입 기업 같은 경우에 달러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고 네네. 외국인 투자자의 달러 탈출만 기여했던 네.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따로 채널을 만들어야 된다. 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외환 보유액이 뭐 꽤 많다라고도 이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우리가 뭐 세계에서 네네. 뭐 9위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사실상 그게 네네. 뭐 자본시장 안정을 위해서 쓴다는 것이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도 무리이고 그리고 또 만약에 그렇게 썼다가는 이게 굉장히 불안정하구나라는 오히려 그 반대적인 어떤 시그널을 보낼 수 있으니까. 뿐만 아니라 미국이 네. 이제 환율 조작국으로 그렇죠. 네네. 그게 사실은 섣불리 쓸 수 없는 제일 큰 이유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통화 스와프. 우리가 네네. 통화 스와프 협정을 맺고 있는 국가들이 몇 국가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 네. 사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달러, 그러니까 미국하고는 협정이 지금 체결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 또 엔화도 아니죠 지금 일본하고도. 네. 그래서 이제 뭐 엔화랑 네. 이제 달러화가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원 달러 스와프입니다. 네네. 달러화가 있으면 엔화 구하는 건 일도 아니거든요. 네. 이게 이제 통화 스와프라는 게 단기적으로 좀 이렇게 자금을 유통을 좀 빠르게 하기 위해서 통화를 서로 교환하는 것이다. 이렇게 뭐 좀 짧게 기본적으로 제가 설명을 좀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드렸고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상 달러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이주열 총재도 뭐 그런 강조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네. 하는 자신도 잘 알고 있을 것이고 우리가 이제 외환과 관련해서 뭐 조금 멀게는 97년 IMF 외환위기 그리고 또 가깝게는 2008년 이제 서프라임 위기 때 외환과 관련한 문제가 좀 있었는데요. 네. IMF 위기 때는 IMF가 한국에 개입하겠다라고 말하는 순간 외환시장이 싹 평정이 됐습니다. 돈을 붓기도 전에 돈을 붓겠다는 말만 하는 순간으로 네네. 그냥 깨끗하게 정리가 됐고 그 2008년에는 이제 통화 수합을 했죠. 뭐 액수는 크지 않지만 그래서 이 통화 수합은 한미 통화 수합은 액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체결을 해놓으면 뭐 네. 필요하면 뭐 한도 또 이제 해서 늘리면 되는 것이거든요. 통화 수합을 체결했다는 그 사실 그 자체가 뭔가 안정성을 주는 한국에 거군요. 그렇죠. 한국을 중요한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걸로 투기 수요는 잠재워지는 것이죠. 미국이 통화 수합을 해줄까요?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한국이나 뭐 이런 국가들하고 통화 수합을 미국이 할 필요가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다는 소식도 있는데요. 예, 그거는 진짜 네. 양국 간의 경제력 격차 그리고 외교 관행 그리고 또는 이제 그러니까 경제적 이해관계 이외의 이해관계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네. 뭐 피를 나눈 혈맹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한미 간에 이제 공동 방위, 동북아 방위를 위해서는 한국의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게 이제 전통적으로 미국 국방성의 펜타곤의 입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입장이 굉장히 중시가 되면 뭐 통화 수합에 조금 더 적극적인 전향적인 요소가 될 것이고 물론 또 경제적인 문제와 관련해서도 양국 간의 뭐 호혜적 협력이 뭐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또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나 이제 단순히 경제적인 논리만 갖고서
해달라고 할 때는 어렵고 협박도 해야 되고 우리가 이제 네네. 재무성 증권 많이 갖고 있는데 이거 안 하면 내가 그거 던질 수밖에 없다. 그럼 니네도 힘들지 않냐. 뭐 이런 협박도 밑으로 슬금슬금 해가면서 네. 그렇게 이제 이거는 뭐 아트의 영역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협상이라는 어떤 아트 예술적인 그런 부분이 들어간다라는 말씀이신데 네네. 지금 이제 전 세계가 금리 인하에 나서고 있고 우리도 0.75% 인하를 했습니다. 네네. 기준금리를 더 내릴 여력이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어떤 분들은 또 하시는데 교수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또 너무 많이 내리면 또 외화가 나가지 않을까요? 예,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는 0.75니까 네. 뭐 더 내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내리는 것이 도움이 될 거냐, 네네. 그리고 다 내린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있고 그 문제는 이제 미국이 양적 완화를 하기 전에 뭐 여러 번 이제 미국이나 EU에서 논의를 했던 문제고요. 뭐 결론은 이 유효성이 있든 없든 간에 위기가 되면 내려야 됩니다. 그건 뭐 네네. 이거 내리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되니까 우리는 안 내리겠다. 이거는 뭐 버틸 수 없고요, 중앙은행이. 네. 네. 문제는 그거 내리고 나서 안 될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것이고 네. 안 되면 이제 우리도 이제 보는 통화 증발을 해서 직접 민간의 자산을 사줘야 할지도 몰라요. 미국은 이제 양적 완화를 하면서 보통은 공개시장 조작이라고 그래갖고 이제 국채만을 사죠. 네네. 공개시장 조작 대상 증권이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미국 연준은 그 대상이 조금 더 풀려 있습니다. 네. 광범위하게 돼 있다는 얘기. 우리나라는 굉장히 제약적으로 돼 있어서 2008년 지나면서 이제 조금 완화를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현재 위기를 극복할 정도로 완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면 그 범위를 넓히는 작업을 해서라도 이제 민간의 자산을 사고 거기다가 본원통화를 호주머니 속에 넣어주는 그런 정책까지 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다만 유일한 제약은 우리나라는 미국이 아니고 원화는 기축통화가 아니에요. 그렇죠. 따라서 원화를 너무 많이 증발을 하면 이제 원화의 대외 신인도가 급전직하할 수가 있죠. 네. 환율이죠. 결국은 네네. 언제나 그 환율 제약 하에서 정책을 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뭐 아직 뭐 할 일 이제 뭐 통화 정책은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그건 전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채뿐이 아니라 아마도 회사채까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상황이고 또 특히나 환율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성인 홍익대 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 네, 잠시 후 3, 4부에서는 복잡한 뉴스 알기 쉽게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뉴스 1타 강사 순서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공천 확정된 후보들 중에 4명의 한 명꼴로 전과자다라는 경실련 보고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네, 저는 7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